안녕하세요. 일학습 병행 외국평가 대비 특강 구조해석 설계 L4 20V1을 설명하게 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의 국정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해석 설계 L4 20V1에 대한 외국평가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학습 병행 자격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외국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평가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 종목에 대해서 개요,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합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보는 필수 능력 단위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총 9개의 필수 능력 단위로 되어 있는데 각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필수 능력 단위를 공부하기 필요한 교재로 활용되는 학습 모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시험 문제를 통해서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난이도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예시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학습 병행 자격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종명은 구조해석 설계가 되겠습니다. 직무 분야로서는 대분류소 기계 분야가 되겠고요. 중분류소 기계 설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종의 정의로는 최적의 기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공학 이론을 통해서 컴퓨터 응용과 재질의 선정, 그리고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 검증에 종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의 목표로는 도제식 훈련과 현장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함양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필수 능력 단위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형상 모델링 검토, 해석력 모델링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의 인정은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평가를 합격한 자에 한해서 인정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외부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평가에 대한 준비사항으로는 cqnet.or.kr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일학습 병행 자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면 각 일학습 병행에 대한 자격 소개, 그 다음에 진행 절차, 외부평가 시험 안내, 그리고 외부평가를 어떻게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시험을 합격했을 때 합격자 발표까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 탭에 보시면 첫 번째 홍보 자료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 문제 자료실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탭을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총 23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 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검색창을 활용해서 구조해석 설계 L4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해석 설계 L4라는 자격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조해석 설계 L4 20V1에 대한 자격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평가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정의로서는 기계의 구조물이 하중을 받을 때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을 역학적 계산이나 응용 해석을 통해서 과연 안전한지, 그럼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3개의 세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 요소 설계, 두 번째는 기계 시스템 설계, 세 번째는 구조해석 설계로 3개의 세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세 분류당 3개의 능력 단위를 필수 능력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 요소 설계에 대한 능력 단위를 보면 요소 부품 재질 선정, 도면 분석, 도면 검토, 그리고 기계 시스템 설계에 대한 능력 단위는 기계 부품 설계 검토, 요소 부품 재질 검토, 형상 모델링 검토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해석 설계에 대한 능력 단위는 해석력 모델링, 정적 구조 해석, 여능력 해석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외부평가에서 보는 시험은 9개 능력 단위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평가 유형은 7개의 지필평가와 2개의 작업장 평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설계 L4 20V1에 대한 합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의 70% 이상을 패스했을 경우에 합격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9개의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요. 총 7개의 패스를 해야지만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별 패스의 기준은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을 득점했을 경우에 패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유형은 지필과 작업과 면접평가로 지정된 평가 방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구조에서 설계 L4 20V1 같은 경우에는 지필과 작업평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지필평가의 개요를 보시면 요소 부품 재질 선정, 도면 분석, 도면 검토, 요소 부품 설계 검토, 요소 부품 재질 검토, 그리고 형상 모델링 검토, 여능력 해석이 총 1시간 1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 해석용 모델링과 정적 구조 해석은 각각 1시간씩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총 7개의 필수 능력 단위 시험을 보는데요. 각 해당 능력 단위당 10분씩 시험 시간이 주어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용 모델링 1시간, 그리고 정적 구조 해석 1시간으로 해서 총 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합하게 되면 총 시험 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7개 이상이 패스해야지만 합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필평가와 작업평가에 대해서 페일과 패스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본 구조의 설계 L4 자격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필평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예시 문제는 평가 유형별로 지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가 유형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많이 나오는 평가 유형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위형 문제로서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한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떠한 문항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놓고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시된 문제는 열처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열처리 문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열과 냉각 조건을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금속 재료의 조직을 조정하거나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 응력을 제거하고 요구되는 경도, 강도, 인성 등 기계적 성질을 위한 조직이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마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이라는 능력 단위를 활용한 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맞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다형. 제시된 문제는 이제 보기 제시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떠한 문항을 주고 그 문항에 대해서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외부평가 보면서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계 가공 부품이 윤활이 필요한 부분에 표면 조도 상태를 지시해야 하는 경우, 자, 이 표면 상태를 지시하는 경우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보기에서 좀 매끄럽게 표면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부분을 고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면, 피스톤, 그리고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결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연결형은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설명과 제목이 써 있는데요. 왼쪽에는 어떤 용어를 써놓고 오른쪽에는 각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써놓음으로써 서로 맞는 것을 연결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 강도, 인성, 연성이 있고요. 각 4개의 용어에 대해서 4가지 풀이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필수 능력 단위를 보고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 단답형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 단답형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 그 문항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문장 또는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써서 나타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어려워하는 문항이 될 텐데요. 어떤 특정한 정답이 있기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어떤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는 내용의 문항을 논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능력 해석에서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능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상 모델링의 단순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경계 조건을 입력한다든가 어떤 재질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정확한 정답이 있기보다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성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성형이라는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의 내용을 쭉 나열해놓고 그 중간에 괄호를 통해서 그 안에 단어나 기호 등이 정확하게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를 요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의 대상문에 대한 요소 사이에 간격을 기능하는 요소라고 되어 있고 요소 간 평행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에 자세히 보시면 답이 있거든요. 괄호는 명령어는 평면과 평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즉 위에서 이미 요소 간에 평행하다는 의미라고 내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평행 명령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능력 단위 중에서 우리가 아까 공학적인 지식을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게 바로 계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형 문제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요구하는 답안을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간단한 수식이나 이런 것만 외우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나사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나사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응력을 구하는 식을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식이 있는데요. 그 식을 이용을 해서 단면적 분의 하중값을 해주면은 바로 인장 응력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제가 평가 문제라든지 그 합격 기준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분류에 있는 세 가지 능력 단위가 있었죠. 자, 어떤 게 있었죠? 요소 부품 재질 선정, 도면 분석, 그리고 도면 검토가 있었죠. 그럼 이 세 개 능력 단위들이 어떠한 능력 단위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떤 부분에 좀 맞춰서 해야 될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은 능력 단위 정의로 보시면 요소 부품의 요구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그 기계에 포함된 요소 부품에 대한 재질을 어떤 걸 선정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재질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능력 단위 요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재질에 대한 재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리고 이 재질을 가지고 요소 부품을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지 이런 공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후적으로는 열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적합한 요소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분석은 잘 아실 겁니다. 도면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떠한 제품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가 될 텐데요. 그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분석하기, 그 다음에 요소 부품 추상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면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면 검토는 이미 도면 분석, 앞에서 보신 도면 분석 능력 단위에서 했던 행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출토되어 있는 요소 부품의 투상과 또는 형상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치수와 공차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겠고요. 향후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단품에 대한 도면 플러스 보시는 것처럼 조립도와 부품에 대한 설계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게 도면 검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적합하게 들어가 있는지 도면 해독을 적절하게 검토를 했는지 부분이 바로 능력 단위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 분류는 기계 시스템 설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계 시스템 설계에 있는 능력 단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능력 단위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NCS 레벨이 좀 높은
단위의 필수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소 부품 설계 검토. 그러니까 기계 제작에 필요한 요소 재질을 선정하고 형성과 크기를 결정한 능력이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전에 봤던 능력 단위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그 능력 단위보다는 좀 상위에 있는 능력 단위로서 거기에 선정된 재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그 재질이 무조건 재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재질을 해서 이 정도의 크기로 했을 때 과연 적합한 재질을 선정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능력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소 부품 재질 검토가 되겠습니다. 요소 부품에 대한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기 위해서 소재별 열 처리나 강도에 대해서, 열 처리한다는 건 결국은 어떤 강도를 특정하게 높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열 처리를 어떻게 최적 방안으로 해야 될지를 수립하는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소는 어떻게 열 처리를 해야 되고, 자, B라는 요소는 어떻게 열 처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강도의 요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 단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시스템 설계에서 형상 모델링 검토가 되겠는데요. 자, 형상 모델링 검토는 앞서 설명드렸던 도면 분석, 도면 검토하고 좀 많이 겹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에 준하여 모델링을 분석하고 모델링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느냐. 자, 도면 분석도 마찬가지로 어떤 요소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고 출토하는 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형상 모델링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형상 모델링 작업을 하고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출력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될 텐데요. 그 형상 모델링 검토 등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식, 그리고 그러면 그 출력된 것을 가지고 시제품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는 능력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분류에 보면은 구조의 설계가 마지막으로 있죠. 자, 구조의 설계는 어떤 능력 단위가 있었죠? 자, 여능력 해석이라는 능력 단위가 있고요. 해석력 모델링과 정적 구조 해석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능력 해석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지필평가의 항목에 되어 있는데요. 구조물에 열이 이제 가해졌을 때 그 열에 의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능력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능력 단위, 해석력 모델링과 정적 구조 해석은 이제 작업 평가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력 모델링은 최적의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형상을 최적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상을 최적화시키고 정적 구조 해석하기 이전에 메쉬라든지 물성치 입력 그리고 하는 부분들을 이 능력 단위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적 구조 해석은 이렇게 완성된 해석력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통해서 경계 조건, 즉 뭐 하중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학습 모듈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은 ncs.go.kr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맨 상단에 보시면 NCS 및 학습 모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이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메뉴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분야별 검색, 키워드 검색, 코드 검색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학습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야별 검색 같은 경우에는 총 24가지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업관리라든지 경영, 회계, 사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총 24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능력 단위는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15번이 있죠. 15번에 보시면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분류로 나눴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계 분야에 해당되고 그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서 우리가 학습 모듈을 찾을 수 있는 그 메뉴가 되겠고요. 먼저 키워드 검색보다도 먼저 코드 검색을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NCS 능력 단위라는 걸 지금 다 배우고 계신데요. NCS 능력 단위 같은 경우는 총 12자리로
능력 단위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기입해서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키워드 검색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냐면은 분야별 검색이나 코드 검색 같은 경우는 좀 검색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야별 검색은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별로 쭉 내려가야 돼서 좀 번거로울 수 있고, 코드 검색은 우리가 능력 단위 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 입력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으로 찾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키워드 검색을 선택하고 키워드 입력창에 클릭을 해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을 키워드를 하고 오른쪽 하단에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능력 단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요소 부품 재질 선정만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는 능력 단위 명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능력 단위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세분류나 소분류 또는 중분류를 확인해서 내가 찾으려는 능력 단위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요소 부품 재질 선정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 요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가지가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능력 단위는 동일한 능력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해당 능력 단위를 선택하면은, 자, 그 능력 단위에 대한 학습물들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분류 상에 있는 능력 단위뿐만 아니라 중분류의 능력 단위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2D 도면 작성부터 그래서 19번 보시면 동력 전달 요소 설계 이렇게 19개의 능력 단위 뜨는데요. 이 중에 내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능력 단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5번째 열에서 우측에 보시면 다운로드 탭이 있고요. 그 다운로드 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탭을 선택하시면 이게 별도의 화면에 창이 뜨게 됩니다. 활용 대상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 교수자, 미취업자, 기타, 일학습 병행제 이렇게 선택을 이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취업자를 선택했을 경우에 학생이냐 일반인이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우측 하단에 다운로드한 탭 위에 보시면 동의함이라는 것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동의함을 체크하게 되면은 다운로드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해당 능력 단위, 지금 예를 든 요소 부품 재질 선정에 대한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모듈, 즉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예시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지금 요소 부품 재질 선정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이 학습 모듈명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세분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부품 재질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요소 부품 재료 파악하기, 요소 부품 재질 선정하기, 요소 부품 공정 검토하기, 열처리 방법 결정하기 이렇게 4가지의 능력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 모듈의 개요도 첫 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고요. 각 단원별로 좀 설명 나온 거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2가지만 예를 들어서 놨는데요. 표라든지 또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향후에 공부하실 때도 중요한 부분들은 좀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능력 단위는 도면 분석이 되겠습니다. 도면 분석은 학습 모듈 위치도 마찬가지로 기계 요소 설계가 되겠고요. 보시면 도면 분석하기와 요소 부품 투상하기 이렇게 2개 능력 단위로 되어 있죠. 그리고 페이지 수가 보시는 것처럼 약 60페이지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얇은 학습 모듈이고요. 우리가 도면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습으로 이 시험을 보면 좋겠지만 이 도면 분석은 지필평가이기 때문에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모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작업 도면 준비하기 또는 요소 부품 확인하기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단원만 보실 게 아니라 도면 분석하기에 또 여러 가지 보통 1개의 단원 이상 좀 2개, 3개 이렇게 단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히
한번 요약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도면 검토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도면 검토라는 학습 모듈 밑에 LM 150102-116 그 다음 19V4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해당 능력 단위의 앞에는 능력 단위 번호고요. 뒤에는 이제 버전입니다. 근데 버전이라는 것은 이 능력 단위 학습 모듈이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됐던 그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보려면 필수 능력 단위 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그 능력 단위의 버전이 명확한지 정확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검토하기 같은 경우에는 공차 검토하기와 도면 해독 검토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 공차 검토하기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단원에 보면 치수, 기입 및 표준 공차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명확하게 우리가 표준 공차를 통해서 치수를 기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KS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 부품의 설계 방법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면 해독을 통해서 검토가 다 끝났고 공차까지 다 검토가 됐을 때 그러면 도면 해독에서 이 요소 부품에 대해서 설계 방법이 올바르게 됐는지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세 분리에서 이게 어떤 거였죠? 예, 기계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세 분리의 통에 있는 능력 단위가 되었죠. 그 능력 단위 첫 번째로 요소 부품 설계 검토에 대한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약 3개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소 부품 설계 구성하기, 요소 부품 형상 설계하기, 그 다음 시제품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서 두 단어는 학습에서 보면 요소 부품 설계 구성하기와 형상 설계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요소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고요. 시제품 제작하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대해서 우리가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지, 제작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제품 제작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 부품에 대한 가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삭 가공이라든지 비절삭 가공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설계 준비라는 거는 제가 맨 앞페이지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기계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기계 요소에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나사, 볼트, 너트, 뭐 키, 핀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소 부품 형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결국은 내가 설계한 요소가 적합하게 여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계 시스템 설계에서의 두 번째 능력 단위 요소 부품 재질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시제품 제작에서도 열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 모듈의 개요에 보시면 능력 단위 요소를 보면 열처리 방안 선정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서 요소 부품 설계 검토하고 요소 부품 재질 검토는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중복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처리 방안, 아까 시제품 제작학에서도 열처리하는 내용이 나왔고, 여기 요소 부품 재질 검토는 주로 열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열처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를 선정을 해야겠죠. 무조건 열처리가 아무 재질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처리가 될 수 있는 재질이 있고 되지 않는 재질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할지 이런 그 부분들이 학습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요소 부품별 공정 설계하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부품을 한 A부터 뭐 F까지 있다고 하면은 각 A부터 F까지에 대한 요소 부품에 대해서 제작을 어떻게 각각 방법이 틀리겠죠. 방법이 틀리고 재질도 물론 틀릴 것이고요. 그럼 각각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열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미리 한번 설명드렸고요.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열처리 방안에서는 결국 이제 기계적 성질,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이죠. 아까 우리 계산형 문제에서 나왔지만 응력이라든지
변형률 이런 부분 중요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소재 선정학에서는 우리가 기계 재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비철금속, 뭐 철강금속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본 해당 능력 단위에서 소재 선정하기에서 보면 이제 기계 재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각 금속 재료의 분류라든지 그 중에 뭐 철계 재료에 대해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세 분류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구조 해석 설계 세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형상 모델링 검토가 되겠습니다. 형상 모델링 검토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상 모델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아마 형상 모델링 제작이나 또는 3D 형상 모델링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그렇게 완성된 모델의 모델링이 명확한지 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모델링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3D 프린팅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을 3차원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분석, 능력단위 요소에 보시면 분석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모델링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을 하고 그럼 출력에 대한 확장자들이 있을 텐데요. 파일 형태죠.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업장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해석용 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델링을 이제 준비를 하고 해석을 정적 구조 해석을 하기 앞서서 메쉬를 어떻게 생성하고 그럼 해석 조건은 미리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 해석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어떻게 입력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실습과 관련된 학습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 준비하기, 그 다음에 메쉬 생성하기 이렇게 두 개만 제가 일단은 놓았는데요. 여러분 학습 모듈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소망을 생성하거나 재질을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우리가 구조 설계라는 작업장 평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릴 수 있지만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정적 구조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적 구조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해석용 모델링에서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제 어떤 해석을 할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정적 구조 해석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석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 해석 조건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해석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또는 연습하고 계신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구조 해석을 실시해서 이제 해석 결과를 얻고 만약 해석 조건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겠는지라는 부분들이 학습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 준비하기는 해석 조건. 여기 지금 한 페이지만 제가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고차역학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고차역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여기에 그대로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적 구조 해석 수행에서는 우리가 운동 방정식,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역학 부분이 될 텐데요. 운동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 구조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동적 해석이라든지 또는 열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해석용 모델링하고 정적 구조 해석은 우리가 작업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학습 모듈에서 나온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지필평가와 마찬가지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내용들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각 프로그램대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실습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응력 해석입니다. 이건 지필평가로 우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정적 구조 해석하고는 좀 틀리게 많이 좀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내용은 실습에 좀 많이 치우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필평가로 이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시고 좀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 조건, 아까 제가 모의 문제보다도 예시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여론력 해석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석 조건의 정의에 보시면 열 전달 해석 과정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가 다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로는 뭐 제품 형상의 생성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해석 모델링을 한다. 또는 뭐 재질을 선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쭉 뒤에 나와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열 하중 검토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만약에 거기 연장해서 전처리 단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전처리 단계라고 하는 거는 해석에 앞서서 해석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준비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델을 불러오고 재질 물성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각각의 부품 간의 연결을 정의를 하고 경계 조건을 정의한다라는 부분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아마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단계로서 모의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시험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문항 평가 방법이나 평가 유형이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그 방법에 맞게끔 우리가 공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부품 재질 선정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요거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볼트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하중을 1kN을 지지하도록 최소 골지름을 구하시오. 자, 단 허용 응력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계산형 문제죠. 제가 오른쪽 위쪽에 이제 평가 유형에 대해서 써놓긴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도 주어졌지만 그러면은 볼트에 대한 이 직경을 골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경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 나사만 보면은 우리가 골지름 있고 바깥지름이 있는데 이제 골지름의 직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앞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계산형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기보다도 기본적인 식만 알고 계시면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걸 활용하면 될까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그마는 그러니까 응력은 단위 면적당 하중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해답부터 이제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보통 이제 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직경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단위를 좀 변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인 식은 응력은 단위 면적분의 하중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단위 면적은 보통 우리가 원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d라고 하는 이 직경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계산식을 바꿔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학습 모듈에 이제 해당되는 걸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의 안정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이란 능력 학습 모듈에 31페이지 있는 내용이고요. 자, D는 루트의 파이 타우 A분의 4P로 정의한다. 근데 이것도 그냥 그 외우시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식만 알고 계시면은 다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약 7.98mm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거는요,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한 대로, 여기 보시면 허용 전달 능력은 소수점 둘째째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꼭 지켜서 꼭 그렇게 그 답을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요소 부품 재질 선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소 부품 재료에 필요한 성질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A, B, C, D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크롬강, 니켈 크롬강, 그리고 니켈 크롬 몰리브덴강, 자, 크롬 몰리브덴강 이렇게 네 개의 재료에 대한 명칭을 써놨고요. 오른쪽에는 각각 설명을 써놨습니다. 자, 크롬강은 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니켈 크롬강. 다소 좀 많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외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답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요소 부품 재질 선정에서 학습 모듈의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특징보다는 용도에 맞춰진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외워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롬광 같은 경우는 베어링, 롤러, 인발, 다이스 줄에 이제 사용하는 게 되겠고, 니켈 크롬광 같은 경우에는 강도와 경도를 요구하는 중요한 부품, 이제 축이나 기어에 이제 포함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의 크랭크축, 기어, 강력 볼트에 해당되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롬 몰리브덴 강 같은 경우에는 얇은 강판이나 관의 제조, 요소 부품의 충류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합금강이잖아요. 그래서 합금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그 다음에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캡처해 드리긴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밑에 보면 공구형 합금강에 대한 종류도 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금 공구강, 고속도강 또는 주조 경질 합금, 초경 합금 되어 있는데요. 이때 특징보다도 지금 보시면 용도를 한번 매칭해서 여러분들 한번 시험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 같은 경우는 C가 되겠고, 나는 B, 그 다음에 다는 D, 그 다음에 라는 A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이제 단답형 문제이고요. 요소 부품 제재 선정의 문제인데, 보기에 정의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강제 표면에 강관으로 만들어진 코일을 위치시킨 후 전기를 흐르게 하여 강제 내에 맴돌이 전류를 유도하여 표면을 급속 가열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열 처리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경화 처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코일을 감았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전기를 흐르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코일을 감았다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포인트의 용어들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의 답은요. 보시는 요소 부품 재질 선정의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은 물리적 표면 경화법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고주파 경화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염 경화법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게 좀 주요 어떤 용어가 될까요? 만약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화염으로 표면만 가열한다고 되어 있고 오스테나이트화 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필평가의 두 번째 능력 단위인 도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위형 문제가 되겠고요. 진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확률이 이제 50%가 될 텐데요. 이제 맞냐 틀리냐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도면 부품의 작성 시 기본적인 치수 표기 방법은 끼워 맞춘 공차와 가공 공차 그리고 기하 공차법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내용이 그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부품 도면에 기본적인 치수 방법을 할 때 끼워 맞춘 공차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가공 공차, 기하 공차 이게 맞을까요? 네. 도면 분석이라는 학습 모듈의 9페이지에 보면은요, 요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및 공차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정답은 5가 되겠죠. 그 다음 도면 분석에 대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유형은 이제 선다형 문제입니다. 선다형 문제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문제죠. 선다형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기 제시형도 있었지만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1, 2, 3, 4번 이렇게 보기를 주고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뭐 사지선다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소 부품을 하기 위해 안전 유의사항에서 틀린 것을 한번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다른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시고 이게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건지 자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보기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각 기계 요소별 표준 부품의 현황을 적용하여 설계를 검토한다. 두 번째, 도면의 용도에 따른 설계 규격을 확인하고 도면을 작성한다. 세 번째, 작성된 조립도와 부품도의 설계 공식을 검토하여 조립 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네 번째, 도면 작성 전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사후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다. 자, 이 중에
자, 안전과 관련된 유의사항에서 틀린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골라보시겠습니까? 자,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4번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도면 분석이라는 학습 모듈에 보면 39페이지에 있는데 안전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수행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 유의사항, 본 요소 부품 확인하기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능력 단위 요소가 되겠죠. 그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 유의사항으로 제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지금 4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도면 작성된 기존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데인데 여기는 그 부분이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분석의 이제 3번째 문제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다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이 어떠한 투상법을 나타내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투상도일까요? 자, 투상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제시한 거 보시는 건 국부투상도, 회전투상도, 그 다음 부분투상도, 확대투상도 이렇게 4가지 이외에도 다른 투상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학습 모듈에 보면은 각각의 투상도에 대해서 그림을 제시를 하고 그 투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학습 모듈에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학습 모듈 위주로 공부를 제가 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게 이런 그림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 다 학습 모듈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많이 보시면서 좀 눈에 많이 익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서 문제 풀이로 봤을 때 근데 봤을 때 그림 보고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보기 그림은 투상도의 한 종류로 그림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의 일부를 도시한 거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보면 국부투상도, 회전투상도, 부분투상도, 확대투상도 이렇게 있죠. 근데 다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투상하여 표시하는 투상법이다. 자, 어떤 투상도인지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부분 투상도죠. 아까 문항에서 보신 것처럼 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투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용어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답은 이제 부분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학습 모듈의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학습 모듈의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국부 투상도, 회전 투상도, 그 다음 부분 투상도, 그 다음 확대 투상도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면 검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다형 문제이고요. 다음 표기 중 위치 공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위치도, 대칭도, 동축도, 진원도 이렇게 4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도 어떤 걸까요? 자, 정답을 보시면 진원도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원도는 어디 있죠? 자, 모양 공차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위치 공차는 위치 공차, 동축도, 대칭도가 위치 공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진원도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표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건데요. 자, 다음 중에 그림을 이제 4가지를 제시를 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다형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중 원통도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그림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기호죠. 기호가 어떠한 공차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원통도는 어떤 걸까요? 똑같은 표에서 이제 똑같은 동일한 문제인데 원통도 공차는 자, 3번이 원통도 공차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진원도 공차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평면도 공차. 그 다음에 1번은 면의 윤곽도 공차의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면 검토의 이제 3번째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다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를 분류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이거는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이고요. 여러분들 선의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선, 점선, 1점 세선, 또 2점 세선 이렇게 나눠 있을 겁니다. 그 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 학습 모듈에 표에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1, 2, 3, 4번이 자, 어떤 용어가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해설을 보시면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단면대 절단 부분은 실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죠.
1.3선 또 나타내고 끝부분에 방향의 변한 부분을 굵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학습 모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는 굵은 실선이라고 해놨지만은 정답으로는 불규칙한 파연 가는 실선으로 파단된 부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4번은 자, 물체에 보이는 부분은 숨은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을 숨은 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해당 4번은 물체에 보이는 거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표시된 항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기계 시스템 설계에 있는 능력 단위를 한번 또 우리가 볼 텐데요. 요소 부품 설계 검토에 대한 선다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소 부품 설계 검토에서 여러 가지 요소 부품들이 있는데요.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 중에 키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보기에는 성크키, 평키, 반달키, 그리고 접선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뒀는데요. 이제 모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용어 봐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건 학습 모듈의 부품 설계 검토 8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키의 종류에 대해서 총 6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성크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출된 키 또는 용어로 봐서는 묻힘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 홈만 이제 가공한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접선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아마 설명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설명들은 접선키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묻힘키 또는 미끄럼키 등등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접선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가지가 있을 거고 다른 키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나는 게 1개가 나타난다거나 접선키의 설명을 써놓고 뭔가 오류를 써놓는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2번은 설명과처럼 안장키에 대한 설명이죠. 축에 홈을 파지 않고 키홈만 판다. 그러면은 지금 종류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안장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용 바이스나 효율적인 체결력에 사용되는 아래 나사의 이름을 쓰시오.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죠? 나사의 분류해 보면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나사는 체결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는 동력 전달용으로 우리가 2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본 지금 문제 문항을 보면은 이건 동력 전달용 나사의 이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력 전달용 나사는 많지 않죠? 어떤 게 있죠? 사각 나사와 대표적으로 사다리꼴 나사가 있죠. 그럼 2가지가 이제 1개가 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사각 나사와 사다리꼴 나사를 구분하는 거는 나사 산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림 보시면은 뭐 답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바로 사다리꼴 나사가 되겠죠. 자, 이의 모양이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 사각형 나사로 되어 있다, 운동용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각 나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다리꼴 나사에 대한 설명을 쭉 지금 설명한 걸 여기 지금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모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준비하실 때 운동용 나사에 대한 물론 형상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장단점도 한 번씩 내용을 보시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로 요소 부품 재질 검토의 논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표면 경화법 중 침탄법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예, 논술형 문제는 물론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논술형 문제에서는 요점이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쭉 써놓으시면은요, 뭐 그 해당 답에 대해서 이제 정답 처리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자, 침태법 같은 경우에는 고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 그다음 가스 침탄법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주요 내용들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답으로는 굉장히 좀 제가 길게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고체 침탄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탄과 침탄 촉진제를 이용해서 침탄하는 방법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액체 침탄법은 침탄 소재를 보통 우리가 나트륨계나 칼륨계, 이런 탄산염, 이런 염화물을 첨가해서 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침탄법은 우리가 천연가스나 부탄가스, 이런 메탄 같은
이런 가스를 이용해서 침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쓰시면은 정답을 인정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요소 부품 재질 검토에 대한 이번에 연결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왼쪽에는 어떤 용어 정의를 해놓고 오른쪽에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게 좀 이제 바뀌어 있죠. 근데 바뀐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이 문제에서 보면은 결국은 침탄 깊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의 특성이 지금 가나 다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럼 각각의 사용되는 부품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침탄법을 이용을 할 때 깊이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경우에는 내 마모성을 필요로 하고 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황, 부품. 그러니까 강도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라도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씩 보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충격적 마모이다. 그리고 다는 슬라이딩 및 회전 중의 마모에 대한 고압 하중을 견뎌야 된다. 그리고 라는 내 마모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소 부품 재질 검토 26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가는 A 0.15mm 이하가 되겠고 가장 중요하지 않으니까 침탄 깊이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탄 깊이를 정확히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부품일수록 좀 침탄 깊이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정답이 D, 그 다음에 다는 C, 라는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소 부품 재질 검토의 지필평가인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완성형 문제가 되겠고요. 빈칸을 결국은 채우는 문제가 될 텐데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에 들어갈 풀림 방법을 명확하게 쓰시오. 자, 1번은 보시면은 변태점 이하로 가열하여 내부 변형을 조정하는 풀림이다. 그리고 2번은 응고된 주조 조직에서 주계 편석이나 섬유성 편색을 없앤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게 지금 답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보시면은 요소 부품 재질 검토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풀림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만 제가 네모칸을 치어서 정답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풀림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풀림도 있고 여러 가지 풀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물풀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고 그 저온 풀림, 그 다음에 구상화 풀림, 완전 풀림, 항원 풀림, 확산 풀림 이렇게 6가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풀림에 대해서도 좀 포인트를 각각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풀림, 예를 들어서 물풀림 같은 경우에는 강철을 빨리 연화시키는 방법이다 라든지 구상화 풀림 같은 경우에는 소성 가공이나 절삭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거다 라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런 완성형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구조에서 설계라는 세 분류에서 첫 번째 형상 모델링 검토인데요. 자, 그림과 같은 설계 방식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우리가 형상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어셈블리나 조립 부품들을 만들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을 그림을 보고 어떤 방법인지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답을 먼저 한번 보시면 상향식 설계가 되겠죠. 상향식 설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최종적인 이제 조립품을 만드는 방식이라 보실 수 있겠고 대부분 아마 나와 있는 종류를 보시면은 상향식 설계, 하향식 설계, 그 다음에 혼합식 설계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상향식 설계와 하향식 설계의 가장 큰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문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형상 모델링 검토의 두 번째 완성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괄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문제를 한번 제가 첫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괄호 도면 파일은 새로운 도면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도면 파일로 CAD 소프트웨어로 도면 양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작업장이나 산업체의 별도 양식에 사용하는 거다. 자, 이게 뭘까요? 고유 양식을 쓴대요, 회사에서.
이 용어는 어떤 게 좀 적합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2D CAD라든지 3D CAD를 하실 때 이런 용어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이걸 좀 고르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정답을 한번 보면은 템플릿이죠.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물론 도면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템플릿의 용어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규격화된 양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선다형 문제이고요. 이 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3D 형상 모델링을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능력 단위 요새 보시면은 모델링 출력하기라고 하는 능력 단위가 있었죠. 그 능력 단위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손실이나 이런 게 없이 파일을 줄인 경우 주로 많이 사용된 형식은 어떤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보기에 나와 있는 4가지의 파일 형식이 다 어떤 파일 형식일까요, 여러분들? 자, PNG, TIFF, JPEG, BMP. 자, 그림 파일 다 확장자들이죠. 이 중에 좀 손실이 없고 가장 퀄리티 좋게끔 나타낼 수 있는 파일 형식을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겠는데 정답은 PNG 파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 모델링 검토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형상 모델링은 우리가 그림 파일로 내보낼 때 가장 손실이 없는 이미지 파일은 결국은 PNG 파일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림 파일이 아니라 어떤 3차원 모델링 형상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스텝이나 IGS 파일로 변환을 한다라는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능력 해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능력 해석에 대한 문제는 지필평가인데 대부분 어떤 괄호나 선다형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기가처럼 이제 계산형 문제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게 여능력이 몇 메가파스칼이냐, 여러분들 여능력이라는 걸 배웠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단위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겠지만 주어진 수치만 입력해서 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답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료학에서 보면은 여능력에 대한 수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보통 탄성계수와 어떤 변형량과의 관계로 이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여기 문제에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간격이 있고 이게 얼마까지 이제 여능력에 의해서 늘어날 것인지. 근데 여능력이라는 거는 응력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유롭게 놔두면 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구속적 보여줬을 때 응력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0.4mm의 지금 갭이 있죠. 그러면 열에 의해서 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길이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벽에 이제 붙게 되겠죠. 그때부터 응력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때 여능력이 얼마큼 발생하는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거의 유사한데, 자, 첫 번째 문제보다는 갭이 더 늘어났죠. 그럼 좀 더 응력값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할 때는 앞서 나왔던 문제보다 응력값이 작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능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나왔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여능력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자, 여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응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야지만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갭이 2mm, 원래 기존의 첫 번째 문제는 0.4mm였지만 2mm로 늘어났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이 봉이 늘어나겠지만, 자, 이 갭만큼 4mm만큼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완성형 문제입니다. 자, 여능력 해석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 문제하고도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열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말씀드린 건데요. 여능력 해석은 열 전달 해석에서 수행된 결과의 온도 분포를, 자, 온도 분포, 온도가 낮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높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온도가 낮다는 거는 어떤 재질이 수축이 될 것이고 온도가 높다고 하면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조건을 하는 게 결국 온도 분포인데, 자, 요 가로 안에 들어갈 거는 결국은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제품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경계 조건을 부여하여
여능력 해석에 필요한 뭐 정탄성 계수, 자, 포화성비, 밀도, 열팽창 계수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GPL 평가에서 완성형 문제를 낸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여능력 해석에서 정탄성 계수, 포화성비, 밀도, 열팽창 계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어디에 있냐면 학습 모듈 4에서 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또는 하중 조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필평가 총 7개에 대해서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뭐 3문제 정도씩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필평가 이외에 작업장 평가가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석용 모델링과 정적 구조 해석 이 2개를 우리가 작업장 평가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급 지료 목록과 각각이 나눠져 있는데요. 해석용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용지, 그리고 자,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는데 이 USB는 뭐냐면은 해석용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작업장 평가를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USB에 그 파일을 담아서 여러분들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료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구조 해석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USB를 제공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출력 용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뭐냐면 보고서 양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제시된 예상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계산기는 필수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적 구조 해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뽑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계산기를 준비해서 시험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의 시설 및 장비 목록을 한번 보면은요, 당연히 이제 작업장 평가인데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컴퓨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정적 구조 해석 또는 해석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계 구조 해석용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하고 그게 구동이 가능한 컴퓨터여야 되겠죠. 그리고 USB, 그 다음에 기계 구조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그다음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보고서는 PPT 형식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양식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주어지고요. 거기에 여러분 작업장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과제 해석용 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보시면 자, 제공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제공 모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에다가 IGS 또는 스텝 또는 파라솔리드 이런 파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파일을 열어서 해석용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문제에 제시된 대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임의로 하기보다는요, 문항에 어떤 식으로 하라고 작업 지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해석용 모델링 과정에서는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뭐 0.5mm 이하의 필렛이나 구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라 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고, 메쉬를 작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메쉬의 요소의 크기는 얼마로 해라 라는 것도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적 구조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쉬를 좀 더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조밀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메쉬의 타입입니다. 우리가 1차 요소나 2차 요소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삼각형 요소와 여러분들 사각형 요소가 있죠. 그러면 삼각형 요소를 써라 또는 사각형 요소를 써라 제시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대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질은 표를 드리게 돼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질 정보는 보통 밀도, 영스 모듈러스, 포화성비, 자, 그 다음에 항복 강도 이렇게 4가지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 재질에 대해서 제시된 재질로 입력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석을 수행하기 있어서 해석용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메시까지 작성하고 하는 게 이 해석용 모델링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좀 잘 알려줘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형 모델의 등각 뷰, 그 다음에 해석 간소화 등각 뷰, 그 다음에 유한 요소 모델 등각 뷰, 절점의 개수, 요소의 개수, 그리고 이 해석 모델링을 하면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이름을 써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6개가 제시되어 있죠. 이거대로 보고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양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6개 항목이 다 있죠. 그래서 각각의 등각 뷰와 하단에 이제 주석에는 절점의 개수, 요소의 개수, 그 다음에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느냐. 자, 요것만 적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보고서 작성 예시라서 제가 요것만 설명드렸는데 맨 위에 보시면 뭐가 있죠? 수험번호와 이름, 그 다음 감독 확인이 있죠? 자, 이 부분은 꼭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험번호나 본인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확인하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장 평가의 이제 두 번째 될 텐데요. 정적 구조 해석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석형 모델링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해라,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다 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적 구조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정되는 조건을 바깥쪽에 4군데를 고정을 해라. 그리고 안쪽 구멍에는 여기서 하중의 방향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얼마만큼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조건을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지시된 단위를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쓰시오. 여러분들 소수점 3자리까지 쓰라는 얘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정적 구조 해석을 했을 때 결과물이 소수점 4자리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4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3자리까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경계 조건 보면은 제가 미리 설명드렸지만 4군데를 고정하시오. 그 다음에 홀 내부에 500N으로 X축 방향으로 집중 하중이 작용한다. 그리고 해석 대상에서는 자중은 무시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 보고서, 앞서 해석용 모델링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두 번째는 정적 구조 해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적 구조 해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금 4가지 정도의 유의사항을 이제 써놨죠. 그래서 지시된 경계 조건이 들어간 거, 앞서 말씀드린 고정 조건과 하중 조건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그림과 설명, 그리고 변형이 일어날 텐데요. 변형에 대한 방향과 크기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최대와 그다음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력도 어떤 최대 응력이 나오는 그림을 캡처를 해서 넣고 최대 응력 값이 얼마인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복 강도 기준으로 해서 안전율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율을 적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혼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율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계산기가 있으면 바로 풀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한다고 하면은 안전율 플롯을 캡처를 해서 이제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경계 조건에 대한 표시가 되겠죠. 경계 조건을 준 그림을 넣고 하단에는 어떠한 경계 조건을 어떤 부위에 어떻게 줬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과에서 2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변이 결과. 자,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림을 캡처하고 그 최대 변형량을 쓰는 겁니다. 근데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처음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와 나중에 변형이 일어났을 때 형상이 틀리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면은 변형된 전의 형상과 변형된 후의 형상을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을 캡처해서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 제시된 것도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중앙에 표현된 부분인데 이게 변형 전 형상이고요. 지금 붉게 파랗게 표현된 부분들이 변형 후의 형상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응력의 결과는 당연히 응력 결과를 캡처해 넣어주시는데요.
D 항목을 보면 안전율 계산이 3.399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항복강도 기준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따로 그림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복강도 어떻게 계산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답이 67.52메가파스칼이 최대 응력이라 나왔는데요. 항복 강도 기준이라는 거는 이 제시된 재질의 항복 강도와 강도를 해석 결과의 강도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 값을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조에서 설계 L4 20V1에 대한 외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지필 평가가 7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다음 작업장 평가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지필 평가와 작업장 평가를 잘 준비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